산업재해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이은경 이현빈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고, 우선 산업재해의 역사적 이해를 살펴본 다음에 이현빈 군이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된 질병과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의 역사적 이해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산업의 역사적인 이벤트를 나열한 것인데, 이제 초기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정도였습니다. 아그리콜라는 이제 금속의 관해어라는 저서를 통해서 광산 노동 조건과 광부의 건강 문제를 연결하였었고, 스타카우제는 납광산 광부의 납중독에 대해 기술을 했었습니다.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이 라마찐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직업병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노동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페인트공이나 유리공 같이 납을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연독산통에 잘 걸리고, 수녀들에서는 유방암에 잘 걸린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그 다음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한 노동 환경과 생활 환경이 생겨나게 됐는데, 예를 들어 석탄이 이제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면서 굴뚝 청소부라는 직업이 탄생하였고, 이제 포트라는 사람은 이러한 작업 환경과 생활 환경이 이제 굴뚝 청소부에서 특정 종류의 암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슬로와 체드윅은 콜레라 같은 집단 발병을 공중보건의 향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테크는 리즈 의과대학을 창립하여서 이제 공업도시 특유의 환자들을 접하면서 산업의학에 대한 초석을 닦았습니다. 그는 직업별 질병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기대수명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살펴보면서 통계에 근거해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20세기에는 산업보건, 공중보건이 이제 예방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는데요. 해밀턴은 20세기 초반부터 산업의학에 대한 글을 쓰면서 노동자들의 유해 물질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많은 질병이 직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란 저서에서도 이제 환경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특히 고조시켰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WHO의 산업보건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하고 산업장애 작업 조건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고 이제 유해인자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 환경에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과로, 출퇴근, 휴식 시간 중에 사고, 또 질병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산업재해가 그리고 산업보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는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가 큰데요. 이제 통계를 보면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15개국에서 이제 통계 자료가 업무상 사고가 5천 명, 그다음에 어, 업무상 사망이 5천 명, 업무상 사고가 500만 명인데요. 이에 반해서 인도나 중국, 아프리카는 이제 업무상 사망이 10만 명당 10명에서 최대 21명까지나 되고, 이제 업무상 사고도 10만 명당 8천에서 최대 16,000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도 한국은 이제 사망 만인율이 0.5인데 영국은 0.051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연간 질병 사망자 수를 비교하더라도 영국은 이제 오랜 산업 역사와 폭넓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또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위치하는데 OECD 회원국 중 1위로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이러한 개도국에서도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재해에 취약한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제 예로 여성은 생식계통의 질병을 앓을 수 있는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유산이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도 2014년이었고 2017년도에는 이제 불임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2018년 자료가 최신 자료로 찾은 것인데 이때까지 선천성 장애나 출산, 생리불순, 출산 직후의 희귀병 발병 등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돼야 한다를 보여줬다는 걸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사례로 이제 한국 생산 기술 연구직 직원이 백혈병에 걸렸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노출 기준인 0.5 ppm 미만인 벤젠에 노출되었었는데, 사실 이 기준이 보면은 미국의 NIOSH가 정한 기준보다는 높은 수치였고, 이렇게 벤젠에 장기간 동안 노출되면서 이제 백혈병에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산업보건의 이제 진화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전에는 노동자가 사적 보험에 가입을 해야 했거나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했는데 이런 피해 보상에 대한 원칙은 보통법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음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법은 고용주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독일이나 영국 같은 국가 주도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고용주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제 이는 처음에 제조업, 광업에만 적용되었다가 다른 사업으로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제도가 역사가 짧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보건제도와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산업재해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제 근골격계 장애, 스트레스나 불안, 분노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피해 보상의 원칙인 보통법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제 고용주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는 부주의나 과실을 하지 않았고 동료 노동자도 과실이 없어야 하고 재 노동자가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때나 승소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는 정말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우선 안전보건제도는 제도적 안정장치로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로 이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제도적 방어책을 마련하였고 이제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고용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와 정률 보상주의, 현실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즉 설명을 하자면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고 노동자가 입은 재해 종류나 강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진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산업혁명과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원민 군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화가 진행될 때 어떤 산업재해들이 발생했고 변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많은 산업과 질병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티푸스입니다. 티푸스는 리케차 속에 속하는 박테리아가 원인균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위생 상태가 나쁜 곳에서 잘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티푸스는 여러 번 유행했었는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아테네 역병, 아일랜드 대기근 시기에서는 아일랜드열, 미국 남북전쟁에서는 캠프열 등으로 불렸습니다. 전쟁과 기근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나쁜 위생 상태를 공유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영국에서는 공장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표는 당시 영국 각 지역별 티푸스에 의한 사망률을 집계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당시 영국의 티푸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00여 명 정도였는데요. 특히 런던과 북서부 공업지역의 사망률이 남서부의 농업지역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는 여성의 티푸스 사망률이 남성의 티푸스 사망률보다 높은 도시를 나타낸 것인데요. 저자는 이 표를 통해서 티푸스가 산업화의 결과로 발생한 산업재해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티푸스 사망률이 남성의 티푸스 사망률보다 높은 도시에서는 여성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직장에서 질병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레이스 가공업, 밀집 가공업, 신발 제조업 등 작업장 환경을 살펴보면 밀집된 작업 환경과 긴 노동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노동 환경이 티푸스의 유행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다음은 폐 질환입니다. 폐 질환 또한 티푸스처럼 오래전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질환인데요. 19세기 영국에서는 10만 명당 평균 552명이 폐질환에 의해 사망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산업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도시화율, 그리고 직업 구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랭커셔와 웨스트라이딩은 모두 납광산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기타 농업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도시들에서는 농업보다 광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공업화된 산업 구조가 호흡기 질환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에 의해 발생하는 수인성 질병으로 1831년 영국에 처음으로 발병한 뒤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영국은 콜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을 점차 확립해 나갑니다. 이 표는 영국의 각 지역 콜레라 사망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역시나 런던과 북서부 공업 지역의 사망률이 농업 지역의 사망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콜레라 또한 티푸스나 폐 질환처럼 산업 구조의 영향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당시 콜레라는 해결이 시급한 국가적으로 매우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1850년대 수인성 가설이 제기되고 존 스노우가 콜레라 유행 지역의 환자 분포를 조사하면서 식수공급원이 오염되어 콜레라가 발병했음을 증명합니다. 이후 국가 주도 하에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공중위생을 개선시키면서 공중보건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광업입니다. 탄광업은 산업혁명 이후 석탄 수요가 급등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 중 하나인데요. 채굴량이 증가하면서 얕은 토양에 석탄이 고갈되자 점차 갱도가 깊고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탄광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잠재적인 위험도도 매우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탄광업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고 하는데요. 그림처럼 좁은 공간에서 몸을 장시간 구부린 채 노동해야 했고, 갱도의 천장이 무너지거나 윗사람이 떨어뜨린 석탄통에 맞거나 혹은 폭발으로 인한 사고 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검댕으로 인한 암 발병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안전장비 개발 등의 자발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국가적으로는 1842년 광업법을 제정해 여성과 아동의 노동을 규제하고 안전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1880년 고용주 책임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재해 발생 시 자본가의 책임을 묻게 되면서 이전과 달리 작업장의 안전과 작업 환경 개선에 신경 쓰게 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병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산업재해에 관한 현대적인 제도가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장 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제한된 공장에서 여럿이 함께 일하는 상황 속에서 충돌과 부상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폐결핵이나 티푸스, 콜레라 같은 질병들이 노동자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요인 외에도 청소 환기 설비나 공중목욕 시설, 공중 수도 시설 확충 등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현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요. 프랑스는 근로보건 계획에서 예방의 우선순위를 두어 10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방문화 증진, 번아웃과 근골격 질환 중심의 직업병 예방 등 주요 직업성 위험 요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산업재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정출연을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ISSA, ILO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예방문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기관과 교류하면서 재해 예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HO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수교류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산업보건 관계자를 초청해 작업장 공기 중 성면 및 산화수소 측정 분석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현재의 패러다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 예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연평균 사고 사망자 수도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미래에는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